수능의 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러닝메이트 조정식입니다. 이번 2022학년도 수능을 앞두고 제가 이제 2020년이죠. 2020년 12월에 찍었던 커리큘럼 영상에서는 사실 확실해 시리즈 순서 삽입과 빈칸은 스튜디오 없이 현장 버전의 강의만 제공한다고 약속을 드렸었죠. 근데 이게 6평 전후쯤으로 해가지고 제가 완강한 순서 삽입 수업 외에 빈칸 수업도 좀 빠르게 개강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여러분들 니즈가 좀 많아가지고 원래는 예정이 없었지만 빈칸 수업을 조금 땡겨서 내신 휴강 기간 중에 스튜디오 버전을 먼저 좀 찍기로 했어요. 그렇게 이제 기획된 강의고요. 혹시나 뭐 조금 시간을 기다릴 수 있더라도 현장 버전 보는 게 조금 더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6월 막판에 7월 초죠. 7월 초에 현장 버전이 또 열리기도 하니까 그때부터 수업을 좀 들으셔도 좋습니다. 좀 마음이 급하신 분들은 스튜디오 버전으로 들으셔도 충분히 괜찮을 것 같고요. 이 OT에서요. 제가 물론 체계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고 강좌를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할 거고 뭐 이런 얘기도 드릴 겁니다. 충분히 그런 말씀도 다 드릴 건데 그 전에 일단은 저라는 사람이 빈칸이라는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 수업을 어떻게 진행하는지 그거부터 보셔야 되는 게 맞죠, 그죠? 그래서 저는 OT부터 수업의 진행 방식을 직접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책이 있으신 분들은 책으로 바로 보시면 되고요. 혹시나 책이 없으신 분들은 제가 첨부 파일로 문제를 조금 넣어놨습니다. 그 첨부 파일에 있는 문제를 풀면서 얘기를 조금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첫 번째 문제 1번 문제로 2019학년도 수능 31번 문제가 실려 있을 겁니다. 그죠? 제가 지금부터 시간을요 2분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렇다고 해서 뭐 이거 러닝타임 그대로 두는 게 아니라 내가 시작이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포즈 버튼을 누르시고 2분을 재서 이 문제를 풀고 와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지금부터 2분 동안 문제 풀고 오세요. 시작. 괜찮죠? 풀고 오셨죠? 이거부터 먼저 자신의 실력을 가늠해 봅시다. 지문 난이도 어땠나요? 지문 난이도. 다시 문제 난이도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뭐 선지를 보다 보면 헷갈릴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문에 대한 이해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모든 문장에 대한 완벽한 해석이 아니더라도 이 정도 수준의 지문이면 내용이 어려워서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 내용적으로는 대충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지 알겠다. 덴마크 국왕이 죽었고 사람들이 슬프고 그 슬픈 기억을 서로 좀 많이 뭐 나눴고 이런 정도의 내용은 잡혀 놓으셔야 문제가 풀리겠죠. 일단은 혹시라도 이 수업을 지금 OT를 듣겠다라고 켜신 분들 중에 이 지문을 2분 정도의 시간 드리고 읽혔는데 야 도저히 나는 이 지문 정도를 이해할 수가 없어 라고 하시는 분이라면 죄송하지만 여기서 화면을 끄고 다른 강좌로 넘어가세요. 지금 우리가 진행하는 빈칸 수업은 이 정도 수준의 지문을 일단은 읽을 수 있을 것을 전제로 깝니다. 그렇죠? 요건 이제 제 수업의 방향성과도 좀 관련되어 있는데요. 미리 말씀드릴게요. 저는 빈칸이라는 유형을 풀기 위한 특정한 꼼수, 특정한 스킬, 뭐 꼼수라고 얘기하면 어감이 조금 부정적이죠. 어떤 테크닉이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빈칸의 본질은 어쩔 수 없어요. 글을 잘 읽는 능력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는 단어를 알고 문장을 읽고 글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 수업을 준비를 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나는 영어 문장 해석하는 방법도 잘 모르고 어휘도 잘 몰라. 근데 빈칸을 문제를 푸는 방법은 있을 거야. 없어요. 그런 건 없습니다. 냉정하게 없어요. 그렇게 혹시라도 생각을 하고 수업 들으시는 분들이 있다면 죄송합니다. 저랑은 안 맞아요. 이거는 제가 냉정하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OT이고 앞으로 수업 방식과 관련한 얘기니까 좀 잘 들어봐 주세요. 수능이라는 시험이요. 굉장히 오래된 시험이에요. 1994학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2022학년도까지 왔으니까 아마 지금 수능을 준비하는 대부분의 수험생들, 거의 절대 다수의 수험생들보다 오히려 나이가 더 많은 시험일 겁니다. 그렇게 긴 시간 동안 지속되어 온 이 입시 제도의 중심축이 수능입니다. 그리고 빈칸이라는 유형은요. 수능이 처음 시작됐던 1994학년도 수능부터 계속 존재해 왔어요. 그럼 여러분들 한번 생각 한번 해봅시다. 지문의 특정 부분만 읽고 정답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뭐 예컨대 빈칸이 맨 마지막 문장이면 바로 앞 문장을 읽고 정답을 찾아라. 이런 방식이 실제로 통하는 것이었다면 과연 이 유형은 이 30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이 수능을 출제하는 교수님들이 만만한 분들이 아니에요. 대한민국에서는 그래도 가장 뛰어난 석학들이신데요. 이 교수님이 특정 부분만 딱딱 발췌해서 문제를 읽고 정답을 찾을 수 있을 정도의 방식으로
문제가 풀린다고 하면요, 이 시험은 이미 존재 의의를 상실하고 폐지가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부탁이니까 일부만 읽고 혹은 빈칸의 위치에 따라서 어떻게 문제를 풀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걸 아직도 환상으로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그 환상을 깨세요. 혹은 나는 그래도 아직 있다고 생각해 라고 생각하신다면 저랑은 안 맞습니다. 죄송해요. 저는 어쨌거나 읽을 줄 알아야 문제가 풀린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자, 좀 다른 얘기가 조금 길었었는데요. 다시 여기 이제 지문으로 좀 돌아와서 문제를 조금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죠. 지문 내용은 제가 이제 아까 대충 얘기를 했었고, 결국은 빈칸 문장에서 찾으라고 하는 정보가 뭡니까?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빈칸 문장에서 찾으라고 하는 정보가 뭡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제가 이번 챕터의 제목, 아니 조금 더 앞쪽에 파트 1에 적혀있는 이야기부터 보고 이야기를 해볼게요. 빈칸 문제를 풀 때 굉장히 많은 압도적인 다수의 수험생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어떻게 이제 착각을 하시냐면, 자, 빈칸 문제 어떻게 생겼죠? 지문이 있고 어딘가에 문장 내부에 빈칸이 뚫려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들어갈 말을 찾으라는 게 문제의 패턴이죠. 근데 빈칸 문제만 보면 학생들이 뭘 하려고 하냐면, 아, 그래, 주제를 찾으면 빈칸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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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애초에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아까 수능의 뭐 역사를 이제 짧게도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 이게 실제로 평가원의 교수님들이 지문을 읽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지문 내에서 주제를 뽑아내는 그 능력이 궁금하셨다면 애초에 처음부터 주제를 묻는 방식으로 문제를 출제하지 뭐 하려고 빈칸으로 문제를 출제하시겠습니까? 주제를 찾는 능력이 궁금해서 주제를 묻죠. 그냥 빈칸으로 문제를 출제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죠? 그럼 빈칸은 뭐 하는 거냐? 제가 여기다가 적어놨죠. 정보를 찾는 거예요. 정말 쉽게 얘기를 하면 빈칸 문장이 요구하는 정보를 찾는 거예요. 빨간색으로 제가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빈칸이 요구하는 정보를 찾는 것. 이게 빈칸이라는 유형이 요구하는 바죠. 조금 몇 년 전에 유행했던, 몇 년 전? 한 2016년, 15년 이때쯤 유행했던 그 페이스북에서 되게 많이 돌아다녔던 좀 넌센스 퀴즈 하나를 가지고 와가지고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런 문제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1은 11이에요. 2는 22입니다. 3은 33이에요. 쭉 가서 묻고자 하는 말은 11이 뭐냐 이거예요. 됐나요? 피디님도 같이 한번 풀어보시죠. 자, 정답은요?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를 내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이 안에서 규칙성을 찾아내요. 그죠? 보니까 숫자를 11씩 곱한 것 같아. 그래서 여기도 11을 곱해볼까 해서 121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정말 조금 더 단순하게 생각해서 아니 숫자를 2번 반복해서 쓴 것 같아. 그러니까 1111이 답일 거야. 요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다고요. 됐나요? 둘 다 정답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논리적인 추론 과정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논리적인 추론 과정이라고요. 그러니까 규칙성을 나름대로 발견해서 뭔가 문제를 풀어본 거잖아요. 충분히 좋아요. 근데 이 수능이라는 시험이 요구하는 답은 둘 다 아니에요. 좀 더 정확하게 수능의 빈칸이 요구하는 방식은 둘 다 이게 답이 아니라고. 한번 생각 한번 해봐봐. 수능이라는 건 어쨌거나 이제 20대로 더 넘어가는 그 초입부에, 도입부에 여러분들의 인생의 첫 단계의 단추를 좀 깰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시험이에요. 그 시험에서 이런 경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능에 실제로 이 문제가 나왔습니다. 선지에 121과 1111이 둘 다가 있었고요. 네가 121을 답으로 체크를 했어. 근데 평가원에서 이 문제의 정답이 1111이래. 너 이 문제를 틀리면 넌 영어 등급 하나가 떨어져. 네가 원하는 대학을 못 가. 그럼 여러분들 수긍할 수 있어요?
100% 이의 제기를 하죠. 그죠? 문제는 뭐냐면 이 121을 답으로 체크한 사람이 이의 제기를 했을 때 평가원이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 야, 이거는 숫자가 2번 반복된 거니까 무조건 1111로 해야 돼 라고 얘기를 해본들 121을 한 사람이 그래 맞네 내가 틀렸네 라고 수긍할 거냐고. 인생이 걸려있는 시험에서.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 1111도 되는데 121은 왜 안 돼? 계속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수능이라는 시험은요 객관식 시험이에요. 우리가 봤던 문제 유형처럼 선지 5개 중에 정답은 하나로 딱 정해져 있는 시험입니다.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이것도 답이 될 수 있고 조금 생각을 다르게 하면 이것도 답이 될 수 있고 이렇게 문제를 내서는요 애초에 평가가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답을 내야 됩니다. 결론. 그래서 이 둘은 다 답이 될 수 없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121 혹은 1111을 답으로 체크를 하려고 할 때 여러분들의 머릿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작업이 뭔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죠. 이거죠. 지문 전체, 이걸 지문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지문 전체가 담고 있는 주제, 이거 전체가 담고 있는 규칙성을 찾아서 뭔가 문제를 풀려고 한다고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주제 찾는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럼 어떻게? 보세요. 빈칸이 요구하는 정보를 찾아야 돼요. 빈칸이 요구하는 정보. 자, 지금 여기 빈칸 어디에 뚫려 있습니까? 여기에요. 뭘 물어보고 있죠? 11과 같은 값이 무엇인지를 물어보고 있어요. 11과 같은 값이 무엇인지. 피디님, 여기 지문에서 11과 관련한 값 보이시나요? 어디요? 제일 위에요. 그죠? 여기 나와 있네요. 11은 누구와 같아요? 1과요. 그래서 정답이 몇이라고요? 1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121을 오답으로 선택한 학생, 1111을 오답으로 선택한 학생을 다 설득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나? 왜 121이 답이 안 되나요? 왜 안 되기는 여기 11은 1이라고 적혀 있으니까. 1111은 왜 답이 안 되나요? 왜 안 되기는 여기 11은 1이라고 적혀 있으니까. 이게 빈칸이라고 이게. 이거를 조금 있어 보이는 말로 포장을 해볼게. 이걸 조금 있어 보이는 말로 포장하면 여러분들 들어본 적 있는 말이 됩니다. 아, 모든 빈칸 문제의 정답은 지문 내에 있다. 지문 속에 정답이 있다. 조금 더 멋지게 얘기를 해볼까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죠. 재진술, 패러프레이즈, 리스테이트먼트. 다 좋습니다. 뭐가 됐든 포인트는 이거예요. 빈칸은 빈칸 문장이 요구하는 정보를 지문에서 어떻게 찾아내느냐. 이게 관건인 영역이에요. 그래서 이 그 책의 파트 1이 아이의 제목이 이겁니다. 빈칸 정보 찾기라고요. 여기서 명심하세요. 아무렇게나 주제를 찾아서 어떻게 문제를 풀겠다라고 덤비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됐죠? 또 이제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있잖아요. 뭐 수험 생활을 좀 길게 하셨던 분이거나 혹은 이제 올해 처음 고3이더라도 이런저런 뭐 다른 고1, 2때 모의고사도 많이 풀어보고 혹은 고3용 기출 문제도 풀어보신 분이라면 이상하게 글 전체의 주제를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빈칸 문제의 정답이 맞았던 경험들이 꽤 많을 거예요. 꽤 많을 겁니다. 아니 선생님, 빈칸은 주제를 찾는 게 아니라면서 어떻게 저는 그냥 글의 주제를 찾으려고 했는데도 정답을 찾을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이제 딴 게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수능에 나오는 글 자체가 보통은 한 단락이 2갈씩으로 첫 문장의 주제문을 던져놓고 계속 같은 말만 반복하는 글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아까 제가 이제 넌센스 퀴즈로 만들어냈던 걸로 문제를 얘기해보면 1은 11, 1은 11, 1은 11, 1은 11 해놓고 11은 뭐니? 이렇게 물어보는 글들이 태반이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든 글의 주제를 찾다 보면 정답이 나오는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아니 꽤나 큰 빈도로 있어요. 뭐 제가 다 일일이 세보진 않았지만 적어도 한 70% 정도는 주제를 찾아도 문제가 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수업을 듣는데 빈칸 문제 중에서 통밥 때려서 대충 한 5, 60% 조금 확률 높으면 70% 맞자고 이 강좌를 듣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주제를 찾는 것보다 정보를 찾아서 빈칸이 요구하는 정보를 찾아서 정답을 찾는 것에 좀 더 집중하도록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걸 이제 챕터 1에서 이렇게 적어놨죠. 11은 1이다. 뭔지 알겠죠 이게? 아, 빈칸이 요구하는 정보 찾으셔야 된다고. 네가 생각하기에 글 전반의 흐름을 통해서 이러한 흐름이니까 글의 주제는 1111일 거야, 121일 거야 이런 규칙성을 찾는 게 아니라 빈칸 문장이 요구하는 정보를 찾아야 된다고요. 자, 다시 우리가 함께 풀었던 문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다시 물어볼게요. 지문 다 읽었잖아요. 빈칸 문장이 요구하는, 빈칸이 요구하는 정보 뭐죠? 이런 측면에서 빈칸에 접근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과연 여러분들이 지문을 읽을 때 그렇게 읽었었는지를 한번 머릿속에 기억해 보세요. 나는 그렇게 읽었나?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빈칸이 뭘 요구하는지. 잘 보세요. 요러한 사회적 공유, 나쁜 소식의 요러한 사회적 공유. 자, 제가 빈칸 문장이 요구하는 게 뭔지를 칠판에다가 한번 적어 볼게요. 나쁜 소식 있어요, 나쁜 소식. 나쁜 소식. 요거를 요렇게 사회적으로 공유하면 그렇게 되면 contribute to realism. realism이라는 걸 유발할 수 있어. realism에 기여할 수 있어. 이렇게 해놨어요. 됐지? 그럼 지금 우리가 찾아야 될 정보는 뭐죠? 나쁜 소식을 도대체 어떻게 공유를 해야 리얼리즘이 생기느냐. 다시 나쁜 소식을 어떻게 공유를 해야 리얼리즘이 생기느냐. 이걸 찾아줘야 된다고, 이걸. 됐니? 자, 한번 볼게. 지문을 처음부터 다 읽는 게 아니라 조금 근거가 나오는 부분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실제로 시험장 들어가서 이렇게 특정 부분만 발췌해서 문제를 풀 수는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지문을 다 읽었다는 전제하에 이 부분에 집중했으면 정답이 나온다를 보여주고 있는 것 뿐이에요. 한번 볼게요. 여기 한번 가볼까요? The more an event, 하나의 사건이 더 많이 공유될수록, 다시 사건이 어떻게 될수록 공유가 더 많이 될수록 그것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fixed, 고정된대요. 자, 이 문장의 내용을 한번 적어볼까요? 더 많이 공유될수록, 사건이 더 많이 공유될수록, 됐죠? 더 많이 마음속에 고정이 된대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됐나요? 다음 문장 한번 조금 더 읽어볼게. Social sharing, 이 사회적 공유라는 게 in this way, 이런 방식으로 도움을 줘요. 뭐 하도록요? counteract, 상쇄시키도록. 이 상쇄시키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자연스러운 경향성을 상쇄시켜준대요. 다시 사회적으로 이렇게 공유를 하게 되면 자, 뭐 한다고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경향성을 상쇄한대요. 자, 사람의 경향성을 상쇄한대요. 저 지금 여러분들에게 다 적으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빈칸을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를 일단 우리말로 좀 도식화시켜서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계속 가볼게요. 그럼 이 사람의 자연스러운 경향성은 뭐냐? Naturally, 자연스럽게는 사람들은 driven to forget, 바람직하지 못한 사건들을 잊는데요. 다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경향성의 내용이 뭐냐면 뭔가 바람직하지 못한 사건을, 안 좋은 사건을 잊는다. 이게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경향성이에요. 됐죠? 그래서 the status of someone who just heard a piece of bad news, 나쁜 소식을 이제 막 들었던 사람은 often tend initially to, 최초에는 deny what happened, 일어났던 일을 거부하려고 해. 일어난 일을 거부하려고 한다. 즉 부정적인 일을 잊으려고 해요. 됐죠? 그럼 얘들아 잘 봐봐. 보세요. 사람의 원래 경향성은 뭐라고요? 나쁜 일 있으면 잊으려고 해. 됐죠? 나쁜 일이 있으면 계속 잊으려고 해. 이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원래의 경향성이야. 근데 이 경향성을 상쇄시키려고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요. 자, 사람이 나쁜 일을 잊는다, 안 잊는다? 안 잊게 된다는 얘기죠. 있는 경향성을 상쇄시킨다. 있는 경향성을 없앤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사람의 경향성을 상쇄시키려고 한다는 얘기랑 사람의 마음속에 고정된다는 건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생각 한번 해볼게요. 자, 아까 빈칸 문장에서 리얼리즘을 불러오는 게 뭔지를 찾아야 되는데 리얼리즘이 뭐죠? 현실주의죠. 현실주의가 뭐죠?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 피디님, 여쭤보겠습니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려고 하면요. 나쁜 소식을 잊어야 되나요? 아니면 나쁜 소식이더라도 받아들여야 하나요? 후자죠. 받아들여야 하는 겁니다. 보세요. 리얼리즘은 결국 나쁜 소식을 잊고 싶지만 그래도 마음속에 담아두는 것.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납득되셨나요? 됐나요? 그래서 결국 이 지문에서 묻고 싶어 하는 바는 이거예요. 나쁜 소식을 어떻게 공유를 해야 마음속에 더 잘 기억이 남아있느냐. 다시, 나쁜 소식을 어떻게 공유를 해야 안 잊고 남아있을 수 있느냐. 한 번 더, 나쁜 소식을 어떻게 공유를 해야 내가 가지고 있는 원래의 경향과는 다르게 안 잊고 마음속에 담고 있느냐. 이걸 묻는 거라고요. 자, 요거 보고 대답해 보세요. 어떤 식으로 공유를 해야 안 잊을 수 있나요?
어떤 식으로 공유를 해야? 나와 있죠, 여기요. 어떻게요? 더 많이 공유해야 돼요. 납득되시나요? 그러니까 빈칸에 들어가야 될 말은 더 많이 공유하는 겁니다. 더 많이. 되셨어요? 다시요. 빈칸에 들어가야 될 말은 뭐라고요? 더 많이. 괜찮아요? 자, 지금부터 찾아보겠습니다. 10초 드릴게요. 더 많이에 해당하는 말을 찾아보세요. 시작. 됐나요? 물어볼게요. 더 많이. 뭐죠? 더 많이 해야 된다. 공유를 더 많이 해야 된다. 정답은 반복적으로 해야 된다죠. 참고로 4번의 temporary라는 말은 일시적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오히려 더 많은 공유와는 반대되는, 순간만 하고 많은 게 되는 거고요. 5번은 rational, 합리적인 공유는 많고 적음과 상관이 없죠. 그렇죠? 1번의 biased, 편견은 더더욱 그렇고 2번의 illegal, 불법도 아무 상관이 없고요. 정답은 3번입니다. 그러니까 빈칸이 이렇게 풀려야 돼요. 요는 뭐냐면 빈칸 문장이 요구하는 정보에 집중해서 그걸 지문에서 찾아서 답을 정해놓고 선지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항상 보다 보면 지문의 전반적인 주제를 고려를 해본 다음에 지문의 핵심을 제일 많이 담고 있는 단어가 이거였나? 이거였나? 막 이런 걸 고민하는 거죠. 지문의 핵심이 제일 많이 담겨 있는 단어가 뭐였나? 자꾸 그러니까 힘든 거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빈칸은 정보를 찾는 거예요. 빈칸은 정보를 찾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요 지문을 보시면서 이런 느낌이 좀 들 거예요. 정보를 찾는 건 좋은데 과연 내가 시험장에서 실제로 이 정도 수준의 문제를 풀 때 여기에 있던 리얼리즘이라는 이 말을 글의 맥락상 오케이 나쁜 사건을 잊지 않는 것과 연결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이 좀 드실 수 있어요. 그래요. 그걸 할 줄 아는 게 사실은 빈칸의 핵심인 거예요. 사실. 빈칸의 핵심은 그겁니다. 문제를 푸는 메커니즘 정말 간단해요. 빈칸 문장이 요구하는 정보를 찾아서 넣어주면 돼. 11은 1이야. 이게 끝인데 문제는 이 리얼리즘이라는 말이 문맥상 원래 나쁜 소식을 자꾸 잊으려는 인간의 경향성이 상쇄되는 것과 같은 말이다 라는 걸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빈칸도 읽기 능력이 필요하다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걸 저랑 같이 연습을 한번 해보실 거고요. 한 지문을 조금 더 보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2020학년도 이제 2년 전이죠. 수능에 34번으로 나왔던 문제인데 요 지문도 제가 이제 초반에 조금 넣어놓은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빈칸과 관련한 이 얘기를 하나를 좀 더 해드리고 싶어서요. 자, 지금부터 시간을 좀 드려볼 테니까요. 요것도 마찬가지로 좀 시간 여유 있게 드려볼 거예요. 스토리텔링 글은 아니니까 2분 30초를 드려볼게요. 지금은 시간에 뭐 너무 막 신경 많이 안 쓰셔도 돼요. 뭐 3분 4분 걸리셔도 되지만 제일 좀 이상적인 시간 한 2분 30초 정도로 생각하시고 자, 지금 포즈 버튼 누르고 이 문제 풀고 와보세요. 시작. 네, 오셨죠?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근데 이제 이 얘기를 두 가지만 좀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기 문제풀이와 관련되어 있는 건데 아까 지문 보시면 알겠지만 이 문제를 풀 때 제일 큰 관건이 뭐였어요? 리얼리즘이라는 말이 이 글의 문맥상 사람이 원래 가지고 있는 경향성과는 달리 안 잊으려고 함 이게 리얼리즘과 같은 말이라는 걸 알아야 문제가 풀리죠. 즉 이제 빈칸을 잘 풀려면 요게 참 잘 되셔야 되는데 지문에 있었던 필자가 사실은 이 같은 말을 표현을 어떻게 바꿔서 썼는지를 잘 끌고 와줘야 돼요. 지문에 있던 정보를 놓치지 않고 잘 끌고 와야 빈칸에서 요구하는 요 말이 사실상 이 글의 맥락에서는 요런 뜻이겠구나라는 걸 탁 잡아와서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빈칸 문제를 풀 때 참 중요한 능력이 뭐냐면 지문 내에 사실상 같은 말을 어떻게 다르게 표현해 놨는지를 끌고 와주는 능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시요. 지문 내에서 있었던 사실상 같은 말을 어떻게 표현만 바꾸어서 얘기를 했느냐를 잘 끌고 와주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뭐 어떤 선생님들이 뭐 재진술 혹은 뭐 반복 진술 뭐 이렇게 환원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paraphrase, restatement 라고 얘기를 하는 것들인데 그게 이제 글을 읽는 능력이자 빈칸 문제를 잘 푸는 능력과도 직결돼요. 됐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든 글을 이제 좀 잘 끌고 와서 읽는 능력 여기 좀 초점을 좀 맞출게요. 그리고 두 번째 매년 빈칸 수업을 하면 학생들이 하는 질문 선생님 빈칸 문제가 있으면요 빈칸 문장부터 읽을까요? 라는 질문인데요. 뭐 알아서 하세요. 빈칸 문장부터 읽든 첫 문장부터 읽든 그거는 제가 봤을 때 크게 뭐 딱
정해져 있는 답은 없는 것 같아요. 정해져 있는 답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제 스타일은요, 그냥 첫 문장부터 읽는 스타일입니다. 이유가 딴 게 아니라 보통 저는 이래요. 원래 성격적으로 봤을 때 예능을 보든 드라마를 보든 1화부터 제일 첫 시작부터 봐야지 직성이 풀리는 스타일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 뒤쪽 가보면 알겠지만 요새 기출 문제들을 보면 빈칸 문장에 대명사가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뭐 사실은 대명사가 등장해서 they는 빈칸하다 이렇게 나오는데 they가 누군지 알려면 또 앞문장 읽어야 되잖아. 이렇게 뭐 거꾸로 가면서 읽느니 차라리 저는 처음부터 읽는 게 낫겠다 싶어서 이제 첫 문장부터 읽는 스타일입니다. 근데 뭐 정해져 있는 답이 있는 건 아니니까 네, 그렇게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 그래서 같은 말이 반복될 때 표현이 바뀌어 있는 것들 좀 잘 주목하면서 읽어보도록 하자고요. 자, 한번 첫 문장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There have been many attempts. 많은 시도들이 있었어요. 그 시도가 뭐냐면 음악이 뭔지를 정의를 내리려고 하는 거죠. 음악을 정의 내리려고 한 거예요. 음악의 정의. 뭐의 관점에서? 음악적 소리의 구체적인 특징의 관점에서. 소리의 특징의 관점에서 이제 음악을 정의 내리려고 했대요. 소리의 특징의 관점에서. 괜찮죠? 다음 가보겠습니다. 유명한 19세기의 비평가인 에드워드 핸슬릭이라는 사람이 측정 가능한 톤이라는 걸 주요하고 필수적인 모든 음악의 조건이라고 얘기했어요. 잠시만요. 지금 이 글이 이렇게 얘기했잖아. 음악적 소리의 특징의 관점에서 다시 음악적 소리의 특징의 관점에서 음악을 정의 내려보자 라고 얘기를 했어. 근데 이 음악적 소리의 특징이 뭐래요? 측정 가능한 톤을 가지고 있어야 음악적 소리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이거 같은 말입니다. 측정 가능한 톤, 음악적 소리의 특징. 납득됐죠? 그 다음 또 가봅니다. 이 음악의 소리라는 건 그가 말하길 can be distinguished. 구별될 수 있어요. 자연의 소리와. 자연의 소리와 음악의 소리는 구별되는데 by the fact that 어떤 사실로 구분이 되냐면 they, 여기 they는 당연히 음악적 소리죠. 이 음악적 소리는 involve, 포함해요. 고정된 음의 사용을. 잘 보세요. 고정된 음의 사용을 포함한다라는 말이 음악적 소리의 특징이야. 음이 고정되어 있어. 피치가 고정되어 있어. 이거 다른 말로 얘기하면 측정이 가능해. 피치가 딱 고정되어 있으니까. 됐죠? 지금 제가 파란색으로 밑줄 신말들끼리 대략적으로 음악적 소리의 특징에 대해서 표현만 바꿔서 반복하고 있는 거구나 라는 걸 캐치하면서 따라오시면 됩니다. 음악적 소리는 특정한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이 뭐야? 측정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어. 그 측정 가능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피치가 딱 고정이 되어 있다고. 그 고정이 되어 있어 측정을 하죠. 계속 가보겠습니다. Whereas 반면에 사실상 모든 자연의 소리는요 끊임없이 변동하는 주파수로 되어 있고요. 됐죠? 자연의 소리는 변동하는 주파수야. 됐지? 자연의 소리. 이것도 표시 한번 해볼까요? 구분을 위해서 살구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이 자연의 소리의 특징은 뭐라고요? 끊임없이 변동한대요. 끊임없이 변동. 끊임없이 변동. 계속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수의 20세기의 작가들이요 have assumed 한슬릭처럼 또 가정을 했는데 고정된 음. 아까 이거 뭐였죠? 음악적 소리의 특징이라고 했어요. 이 고정된 음이라는 게 그래 음악의 결정적 특징 중 하나래요. 됐나요? 자, 이제 빈칸 문장입니다. 신경 바짝 써볼게요. Now, 이제 it is true that 진실인데요. 됐지? 전 세계 음악 문화 대부분에서 피치는요. 잠시만. 전 세계 음악에서 음악의 피치가 어떤지를 찾아야 돼요. 됐죠? 다시 빈칸은 정보 찾기야. 지금 이 글에서 요구하는 정보는 뭐지? 음악의 피치가 어떤지를 찾아야 된다. 음악의 피치가 어떤지. 피치 어떻대? 딱 이렇게 나와 있어요. 고정되어 있어. 됐지? 또 지문의 말로 얘기하면 그러다 보니까 측정이 가능해. 됐죠? 또 지문의 말로 얘기하면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네. 자연과는 반대로 fluctuating, 변동하지 않아. 됐죠? 이게 빈칸에 들어가야 될 말이라고. 납득되세요? 고정되어요. 측정 가능해요. 변동되지 않아요. 됐나요? 자, 뒤쪽 더 읽어보겠습니다. However, 그러나 this, 이건요. 음악에 대한 일반화이지 not a definition of it. 그 음악의 정의는 아니에요. For. 왜냐하면 it is easy to put forward counter example. 발레 제시하기 쉽거든요.
그러니까 요 빈칸에 대한 발레가 많대요. 발레가 많대요. 그 다음에 일본의라고 얘기했으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뭐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빈칸 문장에 들어가야 될 말에 발레가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발레라는 건 앞서 등장한 사례와 아예 반대되는 사례를 넣는 거잖아, 그치? 아, 그래서 우리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다. 여기에는 발레는 여기 들어가는 거랑 반대되는 얘기일 거야. 확인해 볼까? 이 일본의 이 음악과 한국의 이 음악은 fluctuate constantly, 끊임없이 계속 뭔가 변동을 해. 됐지? 이 악보의 피치 사이를. 아, 그러니까 요 발레는 뭐냐면 fluctuate, constantly, 끊임없이 변동하는 거야. 요거랑 반대된 게 음악의 피치라고. 끝났네. 계속 나왔던 얘기 반복이네. 음악의 피치의 특징 뭐요? 측정 가능, 고정돼, 변동하지 않아. 이거 선지에서 찾아주시면 된다고요. 됐지? 다시 선지에서 찾아야 될 말 뭐죠? 변동 가능하고, 죄송합니다. 고정되고, 측정 가능하고, 변동하지 않아. 이거 들어가야 된다고요. 됐나요? 자, 혹시나 지금까지 읽었던 거랑 다르게 내가 정답의 근거를 찾지 않았나? 빠르게 한번 판단 한번 해보시고요. 됐죠? 빠르게 한번 판단해 보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뭐 할 거냐면, 이제 빈칸에 들어가야 될 말이 이거라는 게 납득이 돼. 고정됐어. 측정 가능해. 변동이 없어. 라는 게 납득이 되신다면, 다시 한번 포즈 버튼 누르신 다음에 선제 답 한번 고쳐보실래? 됐나요? 가보겠습니다. 1번 한번 가볼게요. 이런 것들은 이제 사실은 구문 싸움이에요. 나중에도 저희가 이제 이 챕터 1에서 다음 시간에 이제 바로 배우게 될 겁니다. 또 이 not so much ASB 이렇게 쓰면요, 이 A라기보다 B라는 뜻이에요. A라기보다는 B라는 뜻입니다. A라기보다는 B. 됐죠? 근데 1번은 보면 고정되었다기보다는 변동된다. 아니, 이건 음악의 특징과 반대죠. 그죠? 음악은 오히려 변동된다기보다는 고정된다. 이렇게 돼야 되잖아. 그죠? 1번 탈락. 고정될 뿐만 아니라, 그래요. 고정되는 거 맞죠? but 또 뭐예요? organize, 정리가 좀 잘 되기도 해. 어떻게 해요? 1년에 구별된 단계로. 선생님, 여기서 1년에 구별된 단계로 정리가 잘 된다라고 얘기하면 조금 말이 어려워요. 자, 우리 생각이란 걸 좀 한번 해봅시다. 피디님, 음악적 소리의 특징 중에 고정된 것 말고 뭐가 가능해야 된다는 말도 있었죠? 측정, 그렇죠. 측정이 가능해야 된다는 말이 있었어요. 측정하려면요, 막 흩어져 있으면 측정되나요? 아니죠. 정돈이 되어 있으니까 측정이 된다. 그러니까 요거는 측정 가능과 연결될 수 있는 표현이죠. 언어 관습사, 특히 뭐 특별히 이 말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은 없잖아요. 그렇죠? 2번은 가능하겠습니다. 3번 한번 가보면 거의 고려되지 않아요. 작곡의 요소로. 이건 아예 지문에서 언급 자체가 된 적이 없으니까 아예 답이 될 수가 없는 말이에요. 뭔 쌉소리야, 이런 느낌이죠. 4번 보니까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다. 아니요, 변동이 없어요. 그리고 측정 불가능하다고 하면 안 돼요. 됐지? 이건 둘 다 틀린 말이야, 아예. 5번 vehicle. vehicle이라는 말에 차량이라는 뜻도 있지만 수단이라는 뜻도 있죠. 독특하고 다양한 문화적 특징, 독특하고 다양한 문화적인 특징에 대해서도 지문에서 언급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3번과 5번은 언급 자체가 된 적이 없는 얘기고요. 다시 3번과 5번은 지문에서 언급 자체가 된 적이 없는 얘기고요. 1번과 4번은 지문에서 얘기하는 것과 아예 반대되는 진술이에요. 됐죠? 정답은 2번이 될 수밖에 없겠네요. 이렇게 문제가 풀려야 된다고. 근데 제가 이 두 번째 문제를 넣어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다시 지문으로 돌아가서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자, 이 글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초반부 음악적 소리의 특징이 뭐라고 했죠? 고정된 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이 however 이후의 내용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러나 이런 고정된 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음악의 정의는 아니다. 발레도 많다. 고정되지 않은 음을 가지고 있는 음악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됐나요? 다시 전반부에서는 모든 음악의 소리는 고정된 것이다 라고 얘기했다가 however 다음에 그러나 고정되지 않은 음악도 있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요. 됐어요? 자, 이제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지문이 제시된 상태에서 이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런 질문이 던져졌다고 쳐볼게요. 이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묻겠습니다. 이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음악의 소리는 고정되어 있다. 2. 모든 음악의 소리가 고정된 것은 아니다. 이 글의 주제는 1번인가요? 2번인가요? 그렇죠. 2번이죠. PD님도 자신있게 2번이라고 하시네요. 맞아요. 글의 주제는요. 모든 음악의 음은 고정된 것이 아니다.
그렇지 않은 사례도 있다예요. 근데 잠시만요. 정작 빈칸에서 묻고 있는 건 뭐예요? 음악이 가지고 있는 고정된 속성을 물어보고 있다고요. 이래도 빈칸이 주제 찾기라고 하실 겁니까? 이거 불과 2년 전 수능 문제예요.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빈칸이 주제 찾기라는 환상을, 아니 통념을, 오해를 버리세요. 빈칸 주제 찾기 아닙니다. 아니, 제가 만든 문제로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수능 문제로 보여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수능 문제로. 그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빈칸 주제 찾는 거 아니에요. 빈칸 문장이 요구하는 정보를 찾아야 돼요. 단, 빈칸 문장이 요구하는 정보를 잘 찾으려면요. 지문에서 반복됐던 말들을 잘 붙여 읽어가면서 오는 능력이 필수적이에요. 됐죠? 자, 우리는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수업을 진행을 할 겁니다.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수업을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몇 가지 좀 얘기를 좀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이 수업의 교재 구성과 관련한 교재, 그리고 강좌 구성에 대한 얘기부터 좀 얘기를 해볼게요. 이 교재는요, 2018학년도부터 2021학년도까지 총 4개년이죠. 요 4개년에 6평, 9평, 수능에 모든 빈칸 문제들을 다 넣었습니다. 됐죠? 왜 4개년이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좀 더 봐야 되지 않냐. 그게 이유가 뭐냐면 지금 두 문제 보면 조금 느끼셨을 수도 있어요. 절대평가가 들어오고 난 다음부터 빈칸 문제가 예전만큼 힘을 못 써요. 평가원의 의도인 것 같긴 한데 난이도가 조금 낮아진 편입니다. 2017학년도 상대평가 마지막 해까지만 하더라도 빈칸이 지금처럼 똑같이 이제 4문제가 나왔었는데 2017학년도 수능의 오답률 탑4는 다 빈칸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오답률 탑5를 꼽아보면 빈칸은 많이 들어가봐야 2개 아니면 하나 정도씩밖에 못 들어가거든요. 빈칸이 예전만큼 어렵지 않습니다. 옛날만큼 힘을 많이 쓰고 있질 않아요. 그래서 빈칸이 이렇게 어렵지도 않았던 시절에 괜히 이제 빈칸이 너무너무 어려웠던 그 상대평가 때의 문제를 가지고 올 필요가 있을까 싶어서 굳이 가지고 오진 않았습니다. 다만 좀 플러스 알파로 제가 조금 얘기하는 좀 특수한 유형들을 다루기 위해서 상대평가 시절의 문제를 2문항을 가지고 오긴 했어요. 그건 이제 나중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문항을 상대평가 시절의 수능 문제에서 가지고 오긴 했습니다. 이렇게 조금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그 다음에 이제 플러스 뒤쪽에 보면 18학년도에서 21학년도까지의 마찬가지로 4개년의 사관 기출도 담아 놓았습니다. 제 순서 삽입 수업을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관과 평가원은 뭐 출제 기관이 사관학교 시험이 출제 기관이 평가원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교수님들이 좀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틀들이 좀 많이 겹쳐지다 보니 문제의 결들이 좀 비슷해요. 사관학교가 어휘가 약간 더 어렵고 글의 추상성은 조금 더 낮다 뭐 이런 특징이 있긴 하지만 문제 결들이 좀 많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사관 기출도 조금 넣어놨고요. 그리고 뒤쪽에는 조금 난이도가 높은 고난도의 자작 문제. 이 자작 문제는 EBS 문제랑 상관없습니다. EBS 문제 아니에요. 이 자작 문제를 제가 또 40문항을 추가해놨습니다. 됐죠? 그래서 여기 53문항 그리고 여기에 16문항 그리고 여기에 40문항 해가지고 110문항 정도 되는 이 정도의 문항수를 이제 우리가 수업 때 다루게 될 겁니다. 그렇게 빈칸으로 좀 다루게 될 거고 강좌는 총 20강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총 20강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왜 20강이냐? 이 이유가 뭐냐면 제가 예습을 안 시킬 거예요.
예습을 안 시킬 거예요. 제가 순서 삽입 수업 같은 경우는 문제를 좀 풀어와라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요 강좌는 그렇게 진행을 안 하고 수업 중에 문제를 풀릴 겁니다. 지금이랑 똑같이 포즈 버튼 누르면서 계속 풀라라고 얘기를 할 거거든요. 예습 없이 그 자리에서 문제를 풀고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오류를 범했었는지를 찾아서 고치는 형태로 수업을 좀 진행을 하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수업 전체가 약간 클리닉성이라, 그래서 네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들을 고치는 체화형 수업으로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원칙 하나 정해놓고 같은 방식으로 끝까지 문제를 풀어가는 그런 수업으로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러분들 예습은 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다만 이런 분들 있죠. 나는 좀 지나칠 정도로 단어가 너무 약해가지고 단어 외우는 단어를 너무 모르다 보니까 지문을 읽는데 너무 큰 지장이 있어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런 분들은요, 챕터 메인 앞쪽에 가보면은 단어가 우리 쭉 정리가 되어 있어요. 교재마다, 교재 챕터에. 그래서 그거 정도만 좀 외워 오신 다음에 수업을 들으시면 돼요. 단어 정도만, 그 정도만 조금 부탁을 좀 드릴게요. 근데 복습은 철저하게 좀 하시면 되고, 자, 복습은 제가 수업을 진행하면서 직접 수업마다 좀 디렉션을 드릴게요. 수업 중에 디렉션을 좀 드리겠습니다. 왜 수업 중에 디렉션을 드린다고 하냐면 실제로 책의 챕터마다 제가 나눠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싶은 포인트들이 따로 있어요. 근데 뭐 일괄적으로 이 책의 복습은 다 이렇게 진행돼야 된다고 얘기하기 좀 힘들죠. 그래서 각 문항마다, 각 지문마다, 각 챕터마다 성격에 맞는 복습을 조금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됐죠? 이렇게 조금 진행을 좀 하도록 하고, 그 수업이요, 일단은 다음 강으로 시작되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1강에서는 이 빈칸은 정보 찾기라는 것에 입각을 해가지고 어떻게 빈칸의 본질에 집중을 해야 되느냐, 자꾸 주제를 찾는 게 아니라 어떻게 정보를 찾는 데 집중해야 되느냐를 먼저 보여드린 다음에, 이 정보를 잘 찾으려면 결국은 글을 읽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글을 정리하는 법을 조금 배워가면서 빈칸을 풀 겁니다. 글을 정리하는 법을 배워가면서 빈칸을 풀 거예요. 그렇게 조금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 요거 얘기 안 했네요. 이 수업은 빈칸뿐만 아니라 2019학년도부터 출제되게 된 밑줄친 부분에 의미를 묻는 문제들 있죠. 21번 문항으로 출제되는 거, 그것도 같이 실려 있어요. 됐죠? 요것도 이제 성격이 빈칸과 매우 비슷하기 때문에. 됐죠? 자, OT로 제가 수업을 어떻게 진행하는지부터 보여드렸어요. 내가 생각하는 빈칸은 무엇인가, 글을 읽고 어느 정도 이해하는 능력에 바탕을 둬야 풀리는 거다. 단 그렇다고 해서 덮어놓고 글의 주제를 찾는 게 아니라 빈칸 문장이 요구하는 정보를 찾는 데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걸 보여드렸어요. 됐죠? 그리고 그 정보를 잘 찾으려면 지문을 어떻게 읽어야 될지에 대한 것도 살짝 맛보기로 보여드렸습니다. 다음 1강부터요, 똑같은 방식으로 문제를 조금 풀어가도록 할게요. 혹시 그 예습이 꼭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1강에 나와 있는 문제, 챕터 1에 해당하는 문제들 9문제가 있죠. 그 문제들에 해당하는 단어들만 다 외워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그렇게 단어 다 외워오시고, 다른 분들은요, 뭐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오셔서 중간중간에 제가 포즈 버튼 누르고 문제 풀라라고 얘기를 하면 그 시간에 맞춰서 문제 풀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자, 강좌와 교재에 대한 설명도 다 충분히 드렸습니다. 그러면 본 수업 때 여러분들 만나 뵙도록 할게요. 부디 이 OT만으로라도 영어 학습에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본 수업에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정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